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김명석 교수입니다. 두뇌보안계획 200 제1장 말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원래 국민대학교에서 개설된 과학기술과 인간 사고의 변화라는 과목의 강의 영상입니다. 국민대 학생들 수업 재미있게 들어주십시오. 먼저 두뇌보안계획 200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거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 과학기술의 역사와 철학을 배움으로써 과학기술 문명 전체의 그림을 그리고 그 역사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이 자연세계에 대처해 왔는지 그런 역사와 인간 운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글 안에 담겨있는 세부 정보, 논거와 논지 등을 파악 및 추론할 수 있는 것을 훈련함으로써 여러분이 글 읽는 힘을 키우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과학기술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글 읽는 훈련을 위해서 출발! 제1장 말씀은 보통 과학기술의 역사와 철학에서 다루지 않는 주제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컨텐츠 크리에이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특별히 알의 창색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구성해본 내용입니다. 자, 제1장 말씀에는 과학 활동하는데 필요한 우리의 기관, 오르간이라 그러죠. 기관과 도구에 대해서 배울 텐데, 첫 번째, 우리의 마음. 두 번째, 우리가 하는 말. 세 번째, 숫자. 네 번째, 글자. 다섯 번째, 논리에 대해서 다루는 장입니다. 재밌겠죠?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네. 원종인 학생. 네. 뭐 배우고 싶은 마음이 좀 생깁니까? 지금 너무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저에게 들어와. 강의 앞서 또 제1장의 어떤 전체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10개의 글로 이루어져 있어요. 101부터 110까지 10개의 글로 이루어졌는데 101번부터 105까지는 마음,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우리 사람의 말까지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106부터 107은 숫자를 세는 것, 하나, 둘 세는 것, 그리고 이 세는 것을 표시하는 것. 뼈에 표시할 수도 있고 나무에 표시할 수도 있고 또는 돌에다가 돌 모양을 만들어서 셀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숫자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다음에 108부터 109까지는 문자, 글자, 그리고 모든 글자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과학적 체계를 갖춘 우리 세종대왕님의 한글에 대해서 좀 짧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110에서는 논리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배울 내용들은 제가 강의보다는 여러분이 글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참 강의가 필요 없습니다. 글 읽는 훈련은 자기 스스로 문장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건 너무 민망합니다. 살 수 없이 강의를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은 먼저 책에 있는 내용을 꼼꼼히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뒤에 있는 도현 학생, 예. 이 책을 한번 읽어본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읽었을 때 어땠습니까? 읽기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잘 읽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몇 번 아주 생각을 하면서 깊게 읽어야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도현 학생은
지난 학기 국민대학교에서 제 수업을 들었는데 이 책을 가장 꼼꼼하게 읽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제자로 특별히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현 학생을 수제자로 모시게 되어서 저 스스로에게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자주 뵙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세계를 더 참되게 알고. 여기 한 낱말이 다 뜻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참되게 하고 알고가 매치되어 있죠. 우리 마음이 하는 첫 번째 기능이 세계를 아는 것입니다. 또는 세계가 이러이러하다고 그리는 것. 또 보는 것이죠. 보는 것. 이걸 옛날 그리스 말로 테오리아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론이란 뜻이죠. 이론. 그 이론이란 말은 보다라는 뜻이고요. 세계의 참된 모습을 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첫 번째 기능은 세계를 제대로 보는 일입니다. 두 번째, 세계를 더 좋게 바꾸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좋다는 말하고 바꾼다는 말이 나옵니다. 바꾼다는 말 중에서 우리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바꾸는 것을 옛날 그리스 말로 프락시스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영어에서 practice, 실천이라고 말하는 거 있죠. 우리가 실천한다는 말은 우리가 마음을 써서 의도를 가지고 세계를 좀 더 좋게 바꾸려는 어떤 짓입니다. 세 번째, 또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아름다움과 만들어낸다는 것이 또 결합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름다움하고 만들어내는 것, 무엇이 떠오르냐면 우리가 보통 예술, 기술이 떠오르죠. 그리스 말로 테크네라 합니다. 우리 마음은 또 이 세상에 있는 재료를 또 있는 것들을 다시 다듬어서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모임일 수도 있고 또 예술작품일 수도 있고 기술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은 첫 번째 이론을 만드는 일, 이론의 목표는 참된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올바른 행동, 올바른 행동의 목표는 선 또는 착함. 세 번째 마음이 우리가 하는 것은 만들기입니다. 만들기, 예술작품, 기술제품 만들기. 이 기술제품이 만드는 게 목적은 아름다움을 산출하는 것이겠죠.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인데 이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을까를 철학자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이 마음을 어떻게 추적하는지를 이번 장에서는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학우님,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여기까지? 아니요.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먼저 자연주의 철학자 다니엘 데닛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주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연주의라는 것은 어떤 것을 설명할 때 우리가 자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 실제 자연에 있는 어떤 것,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을 자연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현상이든 그 현상을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특별히 자연과학이 탐구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설명해내려고 하는 어떤 시도, 그런 견해를 자연주의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연주의는 마음도 자연 현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마음의 자연주의자겠죠. 마음의 자연주의자인 다니엘 데닛의 견해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란 진짜로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사물이 마음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 라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자세를 갖고 있을 때 사물에게 마음이 있다고 보느냐?
이 사람은 그것을 지향자세라고 불렀습니다. 지향자세, 지향자세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향계가 있거든요. 풍향계. 풍향계는 이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쪽,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은 이쪽을 가리킬 수도 있고 저쪽을 가리킬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북풍 그러면 도현 학생, 북풍이 북쪽으로 부는 바람입니까? 북에서 부는 바람입니까? 북쪽으로 부는 거예요. 동근 학생, 네. 남풍이 남쪽으로 부는 바람입니까? 남쪽에서 오는 바람입니까? 오는 바람인가요? 도연 학생은 북풍 그러면 북쪽으로 부는 바람. 네. 동근 학우님은 북쪽에서 오는 바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원정현 학생, 네. 북풍은 북쪽에서 오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신문을 읽으면 북풍이 있습니다. 북풍은 네. 북한에서 남쪽에 정치에 영향을 미칠 때 북풍이라고 보통 그러죠. 그리고 서풍은 서쪽에서 오는 바람, 이렇게 됩니다. 아무튼 저도 어릴 때 그걸 헷갈렸어요. 아무튼 풍향계, 발음이 어렵네요. 풍향계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쪽을 이렇게 딱 화살표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그 풍향계를 바라보고 있으면 막 얘가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쪽을 가리키고 저쪽을 가리키고 바람이 불고 있는 바람이 부는 쪽을 이렇게 손짓을 화살표를 그린단 말이죠. 우리는 그냥 걔가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물체에 불과한데, 걔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풍향계도 뭔가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 데닛이 우리가 마음만 이렇게 잘 먹으면 풍향계도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아메바도 당연히 마음을 갖고 있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해바라기도 이렇게 태양이, 해가 있으면 여기 굽잖아요. 이렇게 쭉 굽으니까 해바라기가 태양이 있는 쪽을 지금 바라보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해바라기를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거지. 우리 삶의 마음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냥 단순한 동물, 기계처럼 움직이는 어떤 단백질 덩어리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그 친구를 뭔가를 향하고 있는 개체로 보기 시작하면 그 개체한테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진짜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특별한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물을 바라볼 때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이 견해에 대한 비판은 책에 있으니까 책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다니엘 데닛은 사실상 마음이 없다는 견해인데, 굳이 우리가 마음이 있다면 아주 단순한 기계장치에서부터 대부분의 식물, 동물이 모두 마음을 갖는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다만 종류가 다르다. 그러니까 종류를 이렇게 분간해 놨어요. 여러 종류의 마음을. 근데 우리가 관심 가지는 거는 풍향계가 마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 또는 아메바가 마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마음을 갖고 있고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 인간의 마음, 지금 현재의 마음이 어느 동물에서 먼저 처음 등장했고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데니스의 견해를 따라도 마음의 종류가 다른데, 그 종류 다른 것 중에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언제 어떤 동물에게 처음 생겼느냐를 묻고 싶은 겁니다. 물론 이 물음은 철학의 물음이라기보다는 약간 과학의 물음, 과학자의 시각에서
본 물음입니다. 예, 다니엘 데니선 마음은 별거 아니다. 마음은 뭘 없는 건데 우리가 어떤 다른 사물에게 지향 자세를 가지고 바라보면 그 사물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오히려 그럼 우리 인간이 그런 지향 자세를 어떻게 취할 수 있게 됐느냐? 다른 짐승들은 지향 자세를 가질 수 없거든요. 오직 우리 사람만 그런 지향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물을 바라봐요. 이렇게 로봇을 바라보기도 하고 닭도 바라보기도 하는데 바로 그 지향 자세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묻고 싶고요. 바로 그 지향 자세 때문에 아까 처음 설명했듯이 우리는 이론을 만들어내고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술활동 또 기술을 제품을 만듭니다. 바로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 다른 과학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영장류 심리학자들이 있습니다. 영장류 심리학자들이 마음의 출현을 어떻게 이제 생각했냐면 마음은 약간 돌보고 그다음에 도움을 청하고 이런 활동과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장류 중에 이제 많은 침팬지 이런 짐승들은 새끼를 집단이 모여서 키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돌보는데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이제 청하는 그런 이제 종류의 이제 짐승들인데요. 그래서 이 영장류 심리학자들이 중에 프리맥과 우드러프라는 사람이 1978년에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침팬지는 마음 이론을 갖는가? 라는 논문을 썼는데 이때 마음 이론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심리 철학이라든지 심리학을 말하는 건 아니고 그냥 보통 마음, 침팬지의 마음을 갖느냐를 좀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이론 대신에 마음틀 또는 줄여서 마음이라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맥과 우드러프는 침팬지는 정말 마음을 갖느냐? 라고 물음을 던지고 그 과학자로서 한번 탐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마음을 세 단계로 나눴어요. 세 단계. 첫 번째 단계. 자기 자신을 하나의 개체로 본다. 자기 자신 하나의 개체로 보는 것.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자기 자신을 하나의 개체로 보는 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닙니다. 원종현 학우님, 네. 자기 자신을 지금 하나의 개체로 봅니까? 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그 수박씨가 손에 묻었어요. 네. 그러면 본인 이 수박씨와 자기 손을 구별할 수 있어요? 구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네. 여기 사마귀가 있어, 사마귀. 네. 사마귀가 이렇게 손등에 있으면 이 사마귀하고 지금 수박씨하고 구별할 수 있습니까? 만지면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수박씨는 자기 몸 바깥이라 생각하죠. 네. 떼어낼 수 있거든. 사마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몸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하겠죠. 근데 이걸 참 원종현 학원은 잘하잖아요. 짐승들 중에 이걸 잘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고양이를 한 수십 년간 키워보았거든요. 마루랑 벼루요. 예, 어떻게 잘 아네. 우리 고양이를 어떻게 알지? 이름은 기억이 나요. 그렇죠. 고양이하고 장난치면 고양이 몸에 레이저를 비추잖아요. 네. 비추면 이 레이저 불빛이 자기 몸에 들어오면 그 레이저 불빛은 자기 몸의 일부가 아닌데 자기 몸의 일부와 일부 아닌 것을 자기 몸의 일부냐 일부 아닌 게 잘 가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런 실험을 해본 적 있습니까? 길고양이랑 노는 사람 중에서 뭐 레이저로 이렇게 노는 사람이 있던데 그게 사람이면은 구분이 가능한데 동물들은 그런 걸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또 자기 꼬리를 자기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 있죠. 아, 네, 맞아요. 이렇게 밑에 꼬리가 이렇게 밑에 나오면 한참 바라보다가 이걸 확 물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양이 같으면 새끼 고양이가 그런 게 아니고 다 큰 고양이도. 그리고 좀 약간 잔인한
그림인데, 영상인데, 아마 굶주린 뱀 같아요. 굶주린 뱀인데, 자기 꼬리를 무는 거죠. 꼬리를 물어서 거의 다 삼키는 정도입니다. 자기 몸이 이 정도 길면, 자기 꼬리를 물어서 이렇게 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도 뱀도 이제 지능이 높은 이제 동물일 텐데, 자기와 자기 바깥을 분간하지 못하는 거죠. 아무튼, 그걸 잘 분간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자기 자신 하나의 개체로 보고, 자기와 자기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단계를, 제1단계, 자기 마음의 틀 단계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다른 개체를 알아보는 거야. 다른 동물도 자기와 비슷한 개체다 라고 알아보는 건데, 이걸 다시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지각을 하잖아요. 어떤 이제 치타 같으면 영양을 쫓아가잖아요. 그럼 영양이 자기 목표물이고 그 영양을 쫓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어떤 걸 바라보고 그걸 추적할 수 있다고 자기가 생각한다면, 다른 개체도 어떤 목표를 갖고 있고 그걸 지각하고 있다 라고 여길 수 있는 마음의 단계, 이걸 덜 갖춘 다른 마음의 틀 단계라고 합니다. 제2단계고요. 제3번째 단계는 뭐냐면, 보통 사람인데, 사람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고 내가 욕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이걸 하고 싶어, 나는 이걸 믿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개체도 그 나름대로 믿음과 바람을 갖고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 단계를 다 갖춘 다른 마음의 틀 단계 또는 세 번째 단계라 그래요. 심리학자들은 이 단계를 이제 쭉 실험을 했어요. 이제 1단계에 어떻게 실험하느냐. 1단계 실험을 원종현 학우님 같은 거 어떻게 실험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과학자다. 그럼 어떻게 설정해 볼 수 있겠습니까?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예. 아까 좀 손에다 이렇게 소박씨 같은 거 넣어보고 하면 되겠죠. 네. 보통 심리학자들이 많이 하는 실험은 거울 보기입니다. 거울에 자기를 비춰놓고 거울에 있는 개체가 보고 놀라면 거울에 비친 것이 자기라고 못 알아보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거울을 아는 것 자체는 그 제1단계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만일 거울을 보고 거울에 비친 영상이 내 영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라면 최소한 제1단계를 넘어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1단계를 넘어선 모든 짐승들이 거울을 알아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도 거울에 비치는 영상이 자기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자기를 하나의 개체로 보는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울에 비친 영상이 내 영상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보는지를 어떻게 점검할 거냐? 과학자들이 한 실험은 볼록 거울이나 오목 거울을 놓아줍니다. 그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을 놓아주면 거기 찌그러진 영상이 나오는데, 그 찌그러진 영상에 대해서 처음에 괴물처럼 생겼으니까 놀라잖아요. 놀라는데 저 영상이 만약 내 모습이라면 내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저 영상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오목골과 볼록골을 넣어두고 자기가 손을 이렇게 움직여 봅니다. 움직여 보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 보고 저기에 비친 영상은 나의 영상이구나 하고 안심하고 이제 돌아가는 짐승들이 있어요. 그런 짐승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 짐승들은 적어도 이제 제1단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종류의 비슷한 실험을 많이 해서 쭉 이제 그 1단계를 넘어선 짐승들이 좀 있습니다. 책에서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단계. 상당히 많은 짐승들이 1단계를 넘었습니다. 특히 새들도 이제 1단계를 넘어선 게 있고요. 근데 고릴라가 이걸 못 넘어섰다고 하던데. 자, 이 제2단계. 제2단계는 다른 개체도 목표물을 갖고 있다. 지각을 한다. 당연히 우리 사람들은 다 그렇게, 우리 고양이를 봐도 고양이가 어떤 지각을 하고 있고 목표물을 갖고 있다 생각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당연히 2단계를 넘어선 거고, 근데 다른 동물 중에서 이 2단계를 갖추고 있는, 심리학자의 탐구에 따르면 딱 하는 종류밖에 없습니다. 사람 빼고. 그게 뭔지 또 책을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세 번째 단계, 다른 개체를 보고, 저 개체는 믿음과 바람을 갖고 있어 라고 바라볼 수 있는, 아까 다니엘 데니스의 용어에 따르면 무슨 자세죠? 이런 자세를 갖추는 게 지향 자세. 지향 자세를 갖출 수 있는 유일한 짐승은 사람밖에 없는 걸로, 심리학자의 탐구에 따르면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는 멸종된 다른 종족,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지구상에 남아있는 여러 동물들 중에서 3단계의 마음을 갖추고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고, 2단계까지 갖춘 것으로 본 짐승들은 이제 한 종류, 우리 빼고 있다고 보통. 또 딴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검증 방식이 얼마나 객관 영역에 들어가 있는지는 다른 문제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 1단계를 넘어선 건 꽤 많습니다. 자, 우리의 물음은 2단계도 왜 이렇게 드물까? 왜 다른 개체를 보고 다른 개체도 모품을 갖고 있어, 다른 개체도 지가 하고 있어 라고 여기는 수 있는 짐승들이 그렇게 적을까? 3단계는 더더욱 사람밖에 없는 거 지금. 이게 왜 이렇게 1단계는 좀 있는데 2단계로 넘어가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것을 물은 이제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두 번째 이제 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구님, 여기 있는 내용을 읽어볼까요? 잠시만요. 다른 짐승들은 갖고 있지 않은 다른 마음의 틀을 어떻게 사람은 갖게 되었을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렌시스는 다른 마음의 틀을 갖고 있었을까? 이 물음에 또렷이 답할 수는 없다. 없다 하더라도 우리 사람이 다른 마음의 틀을 갖춘 것은 틀림없다. 사람은 바로 이 마음 틀 때문에 과학기술과 정치, 경제, 체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예. 이 첫 번째 글에서 결론은 없는데, 아무튼, 마음에 대해서, 철학자뿐만 아니라 과학자, 자연과학자들도 탐구하고 있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게 뭐냐. 다른 개체도 믿음과 바람을 갖는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짐승은 오직 사람밖에 없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다 갖춘 다른 마음의 틀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는 과학기술을 만들어내고 정치, 경제, 체제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탐구 목표는 뭐냐면, 일단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사람은 그걸 갖고 있는데, 다른 짐승은 없단 말이지? 그러면, 과거에 어느 진화 단계에서 이 다 갖춘 마음의 틀을 갖게 된 어떤 시점이 있겠죠? 그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렌시스, 이런 어떤 여러 화석상에 우리의 선조라고 불리는 어떤 동물들이 있었을 텐데, 또는 사람 비슷한 게 있었을 텐데, 그들 중에 어떤 동물이 다 갖춘 마음의 틀을 갖게 됐을까를 한번 또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글에 대한 요약 설명 이 정도로 하고요.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200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끼리 그 첫 번째 글에서 인상 깊은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볼까요?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메시지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 마지막 부분,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이 부분에서 이제 예전에 배울 때 이제 사람이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유인원에서 인간으로 분화돼서 진화되는 과정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이런 것들을 거쳐서 진화했다고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래서 이제 호모 에렉투스 같은 경우도
뭐 옛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인간이 아닌 다른 종으로 보는 그 시각이 되게 저는 좀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분이 그래서 가장 궁금합니다. 도현 학우님, 예. 혹시 여기 좀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놓치지 말자, 더 공부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뭐 공부해보고 싶다. 저는 아까 그 동물들 실험할 때 거울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사람은 거울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사람이 거울을 발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거울로 자기 얼굴만 보고 그게 자기인지 알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자기 손이나 자기가 볼 수 있는 자기 신체의 다른 부분이나 자기 뒤에 있던 뭐 다른 것들이나 아니면 내가 옆에 보고 있는 사람의 비친 얼굴이든 뭐든 그런 걸 보고서야 사람도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다 중요한 것 같은데 그 거울이랑 이 보는다는 거에 대해서 뭔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사람은 네. 너무너무 걸 잘 봐가지고 네. 거울이 어렴풋이 비쳐 있잖아요. 네. 그 비쳐 있는 모습이 자기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걸 넘어서 가지고 네. 자기의 일부가 그 들어가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사진 찍으면 우리 영혼이 빼앗겼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보니까 나 자신의 일부가 거기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지. 이제 맨 처음에 근데 호숫가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봤거나 그런 신화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거울을 봤을 때 근데 저는 사람이 그걸 진짜 알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완전한 확신이 어떻게 있었을까 싶어요. 그거는 뭔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알았다 하더라도 이게 나인 걸 알아볼 수 있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때는 그 전까지는 자기 얼굴을 못 본 거잖아요. 그 순간에 이제 어떻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면 그게 어떻게 한 번에 그런 게 일어났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해지네요. 예, 좋은 질문 같습니다. 단번에 알아보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선생님, 저도 갑자기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 그 호숫가 얘기하시길래 예. 거기서 갑자기 든 생각인데 왜 저기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그 사바나 초원이나 그런 데서 아프리카에서 그 동물들이 호숫가에다가 입을 대고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때 물에 자기 얼굴이 비치는데 그러면은 그 동물들은 그 어딘가에 비치는 자기 모습이 이제 자기라고 생각을 못하고 다른 동물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때마다 이제 화들짝 놀랄 법도 한데 그냥 이렇게 계속 물을 마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단지 그게 거울에 비친 자신을 인지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거울 자체가 신기한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끔 놀라는 걸 봤습니다. 고양이는 가끔 놀라더라고요. 김성도도 아마 물 먹다가 놀라기도 할 것 같은데 익숙해지니까 이제 안 놀라는 게 아닙니까? 아무튼 거울을 바라보는 것으로 자기인 걸 아는 것처럼 보이는 걸 많은데 그 엄격한 테스트에 따르면 이제 그 익숙함이랄까 위험하지 않다는 판단 정도를 하는 것 정도로 봐야 되는 거지. 그게 내 모습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더 그 고도의 어떤 지능이라고 보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그러면은 그 거울에 비친 무언가가 자기를 위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울 자체가 위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직 확실하지 않군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 거울에 일그러진 영상을 보고도 안 놀라고 놀랄 수도 있을 텐데 그걸 확인해 보는 거지. 이렇게 몸을 흔들어서 내가 움직이는 만큼 거울에 일그러진 그 이미지도 움직이면 내가 움직이는데 쟤도 따라 움직이니까 저 영상은 나가 분명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라면 적어도 영상에 비친 것이 나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고 그것은 나를 하나의 개체로 바라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한 기준을 두고 아마 실험을 하는 것 같아요. 동원 학우님? 저는 이제 같이 수강하는 학우님들 질문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상상을 해봤는데
몇 가지 답이 스스로 내려졌습니다. 뭐냐면 왜 인간은 다른 동물들도 뭐 이제 지향성을 가진다고 하셨나요? 아 근데 그 목적이라고 하셨나? 목표물. 목표물. 지각을 갖고 목표물 갑니다. 그 다른 개체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짐승들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치타가 뭐 저 영양도 나랑 같은 마음을 가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 영양을 그렇게 못 잡아먹으니까 혹시라도 돌연변이가 생겨서 그런 치타가 나왔다고 해도 굶어 죽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치타는 없어진 거고 인간은 고기를 잡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또 그렇게 저 동물도 나랑 같이 마음을 가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온전히 보존되고 더 퍼질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맨 처음 도연하구님께서 맨 처음 호수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그 놀랐던 맨 처음 유인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유인원 생각을 계속 하다가 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아무도 호숫가에 비친 그런 사바나의 물소들처럼 사바나에 물소가 있나? 하여튼 호숫가에서 물 먹다가 여기 분명히 내 얼굴이 비치는데도 신경을 안 쓰는 동물들 뭐 익숙해서든 뭔지 몰라서든 신경 안 쓰는 동물들 사이에서 어떤 유인원 한 명이 이게 내 모습 이렇게 하니까 얘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유인원이 이제 조금 더 머리도 이쁘게 만지고 어떻게 했을 때 좀 더 멋있는 제스처인지도 알아내고 그 집단의 우두머리가 돼서 번식을 더 많이 해서 이제 우리는 모두 다 그 능력을 가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혼자 하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추억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과학자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더 깊은 연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뇌과학의 101 마음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안녕. 200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끼리